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정인성입니다. 장한식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속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의 비밀과 어떻게 돈을 안전하게 벌 수 있는지,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연령대별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하는지를 주제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조병학 FN 이노에듀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보니까 이 돈의 비밀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우선 이 책을 출간하시게 된 동기가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전문 투자자는 아닙니다. 여기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하는 일은 미래에 대해서 공부하고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우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한 20년 동안 벌어질 일자리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중산층은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지금 일하지 못하게 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아주 불행한 과거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돈을 모으고 더 빠르게 불리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수준을 어떻게 측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담아서 이번에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그 책 미리 좀 보니까 내용에 공감 가는 부분이 꽤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사람들이 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돈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왠지 좀 사람이 낮아 보인다, 네. 뭐 이런 풍조가 좀 있으면서 좀 금기시하는 그런 경향이 네.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셨던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온통 돈으로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뭐 기획도 생산도 마케팅도 소비도 못하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자본주의 국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시스템을 알게 되면 그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냥 쉽게 돈 벌고 일하지 않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층들은 우리가 보통 보면 국가를 운영하는 상위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이제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고급 공무원들, 우리가 고시를 통해서 사람들을 뽑죠. 네. 뭐 판검사들도 그런 식으로 채용하고, 아주 힘든 고시를 통해서 뭐 의사를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공공재적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시스템을 빠르게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게 돈 버는 것보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랬지 않았지만 지금은 돈이 있는 사람들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버지가 준 돈만으로도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걸 바로 알게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상단에 가야 될 똑똑한 친구들이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국가가 좀 이상하게 운영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런 걸 가르치려면 중등교육 정도 되는 수준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뭐 경제 과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가 돈으로 움직이는데도 돈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로 거의 은퇴를 맞게 됩니다. 예. 이거를 그 전에 깨닫고 자기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을 불리는 시스템에 돈을 얹어놔야 돈이 빠르게 자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담아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이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무튼 유대인들은 그런 교육이 된다면서요. 네,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돈에 관해서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것 같고, 네. 그 사람들이 세계의 부를 다 쥐고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작년에 나왔던 크레딧 스위스의 글로벌 웰스 보고서를 보면 상위 0.9%가 전 세계 부의 44%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네요. 절반을 네, 가지고 0.1%도 안 되는 1%도 안 사람들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고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이제 일해서 먹고 사는 이 시스템이 이제 기계가 일하는 시스템으로 점차 넘어갈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자꾸 붕괴하게 될 거고, 이거는 기본적인 자기 소득을 얻어낼 방법들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돈이 돈을 번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 이제 보면은 대부분은 사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은 결국 자기의 시간과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매치를 네. 시키셨어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회장님은 싫어하실 텐데요. 저는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로하기로 계약을 하고 연봉으로 얼마 이렇게 책정을 받고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은 나에 관해서 생각할 자유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돈을 더 잘 벌 것인지, 지금 닥친 어려운 회사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뭐 어떻게 더 돈을 많이 벌 것인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으로 제가 계약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8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출퇴근에 1시간씩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데 앞뒤로 1시간씩 쓰고, 그렇죠. 네. 그러면 하루에 거의 12시간, 하루의 절반을 회사에 판 겁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회사에 우리 오너에게 팔고, 그리고 저는 그 시간 동안 회사를 위해서 일하기로 하고, 저는 제 인생을 뚝 절반 떼서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 하루의 절반에 해당하는 걸 팔아서 만든 돈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곧 시간이고 내 인생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돈을 함부로 쓸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시간을 벌려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시간을 벌려면 돈이 많아지면 됩니다. 예. 돈이 시간인 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돈은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인 이유는 내 인생을 절반 뚝 떼서 회사를 위해서 팔아서 돈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돈은 곧 시간이고 인생이고, 그래서 돈은 소중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 대표님은 책에서 이제 돈을 버는 방법으로 3가지로 예.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뭐 3가지 제가 말씀하는 것보다도 네.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 제가 지금 첫 번째 돈 버는 방법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조직, 뭐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뭐 어떤 곳에 가서 내 시간을 얼마에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도 있고, 예. 큰 회사, 뭐 중소기업, 뭐 어디든 가서 내 능력과 시간을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런 방법을 써서 돈을 벌죠. 직장인들요. 예. 두 번째 방법은 반대편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얼마에 사서 이걸 잘 조직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통닭집을 운영한다고 하면 A라는 사람은 뭐 닭을 손질하고 튀기는 일을 하고, B는 홀 서빙을 하고, C는 배달을 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먹고 사는 시스템을 만들죠. 그걸 조직하는 사람들을 뭐 쉽게 얘기하면 사업가, 경영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CEO네요, 일종의. 네. 큰 의미로. 예, 실제로 시간을 조직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으로 만들어진 돈을 자본이 일하는 시스템에 얹어서 네. 이 자본이 돈을 벌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지막 방법은 종류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가장 많이 조명을 받았고요. 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져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 전까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금이 또 조명을 받았습니다. 예. 대신에 원유처럼 경제가 확 가라앉는 시기에는 원유에 돈을 담갔던 사람들은 큰 손실을 보고 말았죠. 그래서 어쨌든 돈을 보관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 현금으로도 보관할 수 있고요. 근데 네. 어쨌든 이 자본을 가장 수익이 높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곳으로 옮겨놓는 게임이 자본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겠습니다. 그 3가지 중에서 뭐 이제 바로 붙여서 질문드리면은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번으로 돈을 버는 케이스인데 네. 성공 확률이랄까 네.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어느 게 제일 높다고 보십니까? 확률은 무지 중요합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대로. 네. 그런데 위험을 생각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위험. 네. 네. 이 돈을 버는데도 위험이 항상 따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당장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너 그만둬 그러면은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위험이 딱 코앞에 항상 있는데 그런 위험을 생각하지 못하죠. 첫 번째 경우로 내가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경우에는 내 능력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도 생기지만 회사가 어려워져서 내가 그만둬야 될 때도 생깁니다. 아. 국가가 어려워져서
그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예. 대개 40대 중반쯤 되면 한 번쯤 그런 위기가 누구나 다 옵니다. 예. 네. 저도 사실은 20년 직장 생활하고 45살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전 자발적으로 그만뒀지만 예. 공부하기 위해서. 예. 근데 어쨌든 그런 리스크가 그 정도 되면 한 번 오고요. 55세가 되면 지금 대기업들은 임금 피크제 도입한 회사들 많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내 시간의 가치를 떨어뜨리겠다고 공식적으로 합의한 거예요. 네. 55세가 되면 너는 지금까지 받던 연봉, 뭐 월급 여기에서 점점 깎아 내려간다. 그렇죠. 네. 예. 은퇴할 때까지 예. 대신 보장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고, 내 시간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결국 60세가 되면은 그만둬야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방법은 젊을수록 많이 벌기는 어렵지만 확률은 높고, 네. 시간이 갈수록 확률이 자꾸 낮아지는데 갑자기 0이 될 확률이 생긴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러네. 0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근데 아무 돈 나야를 쓰지 않으면 0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인사 업무를 하면서 뭐 이직하려는 분들한테 충고한 건데,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면 거의 어렵다. 회사를 다니는 상태에서 직장을 구하고 그만둬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누군가 시간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걸 상대가 알게 됐을 때 시간 가치를 인정받기가 쉽지, 내 시간 가치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내 시간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하면 안 될 확률이 또 더 올라갑니다. 네. 어쨌든 내가 시간을 팔아서 일하는 거는 60세가 되면 거의 0이 된다고 보고, 그렇죠. 65세까지 뭐 근력이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때의 시간 가치는 급속하게 낮아집니다. 낮아지죠. 네. 네, 그렇게 되고, 두 번째로 사업하는 방법은 성공 확률이 뭐 5년 생존율 기업들 보통 보면 한 10%밖에 안 됩니다. 낮죠. 네.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하고, 철저하게 기획해야 되고, 또 소비자들을 잘 분석해야 되고, 제품도 좋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걸 잘 극복하는 기업들은 크게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하기 시작하면 빨리 성장할 수는 있지만 그 단계로 올라갈 확률은, 그러니까 위험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예. 마지막 방법은 어디에 내가 돈을 보관하느냐, 투자하는 거죠. 네. 네. 그거에 따라서 확률도 완전히 달라지고 위험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가장 안전한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장기 투자하면 연간 15% 이상 수익을 무조건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이거는 사실 1993년 정도부터 ETF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가능했던 일이고요. 그 전에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네. 이거는 금융공학이 탄생하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은 인공지능이 같이 가세를 해서 좀 더 정밀하게 시장을 추적해가면서 네.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또 돈을 복원하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것도 이제 방금 이제 주식 투자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 세 가지를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이걸 덩치를 좀 크게 나눠보겠습니다. 돈을 보관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그냥 현금으로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가장. 예.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현금으로 보관을 하면 제일 이상한 방법입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물가도 상승하고 있고, 예. 또 남들은 이자도 받고 있고, 네. 또 거기에다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건 엄청난 속도로 돈이 가치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화폐 됩니다. 가치가 떨어지죠. 예. 그래서 현금으로 보관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저는 현금으로 보관하는 거를 진짜 현금으로 보관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은행에 보관하는 방법도 현금으로 보관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자율이 워낙 낮으니까. 네. 그렇죠. 올 상반기 보니까 1년 정기예금 금리가 0.7%고 새 전입니다. 그것도 물가 상승률이 1%만 돼도 이거는 돈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마이너스죠. 예. 네. 은행들은 우리 돈을 0.7% 이자를 주고 왕창 걷어다가 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곳에 투자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해야만 자기 직원들 월급도 다 주고 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번 돈, 내 인생을 바꿔서 번 돈을 은행원들 월급 주는 데 써서는 안 되겠죠. 이건 좀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고요. 이렇게 은행에 보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보험으로 이렇게 예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죠. 예. 아주 안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 보험도 뭐 원금 보장해가지고선 안전하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도 들고 그랬었는데. 아, 그러십니까? 예. 원금 보장은 안전한 게 아니고요. 잘못됐을 경우 그냥 원금만 돌려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원금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았죠. 예, 근데 원금 보장이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금 저축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쪽에. 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정부에서 복지비 지출할 걸 개인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혜택을 많이 주죠. 네. 그렇죠. 예. 네, 그 세제 혜택을 많이 줘서 직장인들이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들은 그렇게 투자하면 노후가 절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제 국민연금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103개월인가 부어서 8,500만 원 정도를 부었습니다. 네. 15% 수익이 나는 곳에 넣으면 5년에 2배씩 불어나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제가 65세 그러니까 5년씩 세 타임이 돌 정도니까 이게 뭐 제가 볼 때 한 5억 가까이는 될 것 같아요. 안 돼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 그런데 이때 제가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150만 원입니다. 월. 그렇죠. 월 150만 원 받죠. 이건 충격적인 숫자죠. 그러니까 연금 운용을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죠. 근데 국민연금은 또 국민연금대로 속사정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해외에 투자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냥 우리나라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투자하는 투자처들이 누구와 경쟁하는지를 들여다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과 경쟁하던 시대는 한참 전에 끝났고요. 다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가장 투자처로서 확실한 곳은 간단하게 말해서 세계에서 일 제일 잘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 회사들에 투자하면 그렇죠. 높은 수익이 나오겠죠. 예. 이렇게 현금은 현금 제가 이걸 묶어서 그냥 현금류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런 현금류에 투자하면 거의 그냥 현금 가치가 유지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수준이면 정말 만족스럽다 할 정도로 네. 밖에는 가지 못하고요. 그 다음 투자처는 원자재와 부동산이 있습니다. 네. 뭐 원자재는 이번 코로나19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원유에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금에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투자처가 이제 금입니다. 금은 각국 정부도 투자하고 부유한 부유층들 뭐 기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금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올해 보면은 뭐 거의 3년치가 한 번에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예, 실질적으로 금은 연평균 성장률이 7%입니다. 7%씩 성장하면 10년에 2배가 됩니다. 그런데 3년치가 한꺼번에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5년간은 다른 상품에 비해서 많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벌써 한번 딱 쇼크가 와서 지금 뒤로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태인데요. 금은 수요가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뭐 금을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도 충분하고 각국 정부들이 일단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이 뭐 이렇게 끝도 없이 올라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오르는 게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가 예. 많이 이제 사실은 수요 때문에 오르는 거죠. 네. 이게 뭐 모든 재화는 수요와 공급이 따라가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아파트 공급이 한참 동안 부족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뭐 계속 폭발했고 그냥 가격을 못 올린다고 해서 이게 안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아파트로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거 뭐 갭 투자하는 이런 걸 빼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라는 거를 내가 샀을 때 이 아파트가 아니라 이 부동산이 상승하는 전 세계 선진국 부동산의 연평균 성장률이 과거 300년 동안 요건 기록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300년 동안 10.2% 성장했습니다. 300년 동안 매년 예, 평균 10.2% 많이 예, 계속 성장해 왔죠. 예. 그런데 지금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뭐 여러 번 있었지만 최근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게 2008년에 서브프라임 그때 한번 당해봤고 지금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지금 여러 가지 시장에 이상한 균열 조짐이 나고 있고 거기에다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서 돈을 많이 땡겨 쓴 거죠. 이렇게 네. 저렇게. 그런 문제가 지금 누적돼서 피로로 쌓이고 있고 예. 우리도 그렇지 않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계부채가 부동산 때문에 담보대출 때문에 많아졌다는 그런 분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은행도 잘못한 겁니다.
미국은 다 투자은행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은 기업들이 성장하는 토양을 제공하는 게 은행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집 사는데 담보로 네. 대출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죠. 은행도 좀 시대 변화에 맞춰서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지금은 그것도 있습니다. 많이 제한되고 있죠. 네. 규제가 워낙 그렇습니다. 심해졌으니까. 네, 그래도 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손 벌릴 곳이 은행밖에는 없는 그런 네.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10.2%씩 계속 부동산이 성장해 왔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게 거의 그 선진국에서는 1200년 동안 이어져 온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방법은 회사에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인데 사실 일반인들이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은 조금 어렵습니다. 경제나 경기를 이해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주식이 있습니다. 네. 주식은 회사의 경영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상태가 뭐 안 좋아질 것이다 판단하면 뭐 거꾸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네. 대부분은 이제 정방향으로 투자를 하죠. 이 회사의 미래가 밝고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실제로 기업은 그 투자를 받아서 이익을 내서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환원해주고 네. 그 다음에 그만큼 회사가 성장한 만큼 시장에서 주식의 가치를 인정을 받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주식 가치가 올라서 다시 투자자는 이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기업이 다 성장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경쟁에서 탈락한 기업들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거꾸로 가고 네. 이기는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앞쪽에 소수만 계속 이기고 덩치를 키워가죠. 특히 최근에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승자 독식하는 구조로 점점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도 그런 기업들을 따라가는 구조로 바꿔야 됩니다. 예. 미국에 가면 뭐 S&P 500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네. 이런 기업들의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뭐 100년 동안 12%에 가깝습니다. 네. 예. 근데 12%를 뜯어보면 10.2%의 성장률과 1.8%의 배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10.2%가 부동산 성장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참 이게 우연히 숫자가 일치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보면은 기업들이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네. 자기네들 제품도 만들어서 그만큼 또 가치도 성장하는 것들이 대략 10% 내외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그 신흥국들 네,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흥국에 포함은 되지만은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신흥국에는 한국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네. 다른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원래는 신흥국들이 항상 쭉 따라와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그게 쭉 역사적으로는 쭉 반복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뭐 얼마 전까지는 신흥국 중에서도 제일 이제 앞쪽으로 쳐줬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지표로 놓고 볼 때는 이제 선진국 초입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 신흥국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남미의 여러 나라들, 네. 그 다음에 뭐 북미의 미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뭐 멕시코라든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제 부상하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힘들어진 상태인데, 사실은 그 나라들이 발전하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물건을 생산할 때 어떻게 값싸게 생산할까 할 때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공장을 뜯어서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삼성전자가 여러 개 공장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그 스마트폰 공장을 철수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다 철수해서 중국에는 삼성 스마트폰 공장이 없습니다. 네. 전부 뭐 베트남 이런 걸로 인도 이런 데로 다 갔죠. 예. 중국보다 베트남, 인도가 소비도 훨씬 더 왕성하게 올라오고 있고 시장으로서 그 다음에 인건비도 싸고 굳이 중국에 있으면서 뭐 물류비까지 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뭐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도 역시 선진국들의 생산기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동남아시아로 갔죠. 네. 옛날엔 신발도 만들고 의류도 생산하고 많이 했는데 우리는 정말 대단한 게 그 당시에는 이제 기술이 천천히 발전하니까 네. 아주 장기간 이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들여다보고 그걸 내 거로 소화하고 그걸 넘어설 기술을
연구해내고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된 그런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데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걸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급속도로 뭘로 대체되냐면 로봇으로 대체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동화되니까. 예, 자동화되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들이 끝도 없이 건설되는데 현대자동차 노조에 계신 분들도 스마트 팩토리 공부해 보시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서 새로 지은 BMW 공장이나 벤츠 공장들 자동화되는 거 한번 보시면 사람이 하는 일이 우리는 다 조립하는 공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다 로봇이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로봇이 하고 사람은 컨트롤 패널만 만집니다. 예. 속도가 못 따라가면은 좀 속도 올려주고 그 원자재 넣어주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체크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마지막 조립 공정, 최종 조립 공정에 가면 사람이 하는 일들이 조금 늘어납니다. 예. 5단계 공정 중에서 마지막 공정, 조립 공정만 한 40% 정도 자동화돼 있고 60%는 사람이 합니다. 하지만 그 앞단은 거의 자동화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울산에 있는 공장하고 비교해 보면 인력은 40%만 있으면 됩니다. 예. 제품 생산성, 그러니까 품질은 2배 올라갑니다. 생산성은 25% 올라갑니다. 독일 공장하고 딱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생산성이 25% 올라간다는 말은 사람이 40%보다 사실은 더 덜 필요하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같은 예. 양을 생산할 때. 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공장이 지어져도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를 좀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요. 우리가 한번 진짜 자동화되면서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가 어떻게 해체되는지를 보려면 1년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뭐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셨겠지만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날 때 거의 95%를 하이패스로 처리합니다. 예. 그렇죠. 통로는 몇 개 안 되지만 하이패스로 다 처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요금 징수하시는 분들 작년에 서울 톨게이트 위에 올라가서 한 200분이 농성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들 일자리가 그냥 순식간에 다 공중분해 돼버린 거죠. 네. 지금 그런 일들이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면 예전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문을 받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자기가 자리에 앉아서 네. 키오스크로 주문하거나 줄 서서 주문을 합니다. 예. 지금 그렇게 다 바뀌어가고 있고 대형 마트에 가면 아직은 정산원들이 있는데 그 옆에서는 한쪽에서는 자율계산대가 돌고 있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바코드가 이제 다른 형식의 태그로 바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카트를 싹 밀고 나오면 그냥 계산 딱 끝납니다. 사실 이런 시스템들은 그러면 태그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뭐 카메라라든가 센서들을 통해서 미국에 가면은 그 아마존고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다 무인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자리들이 해체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